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낙동강 벨트 출마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김태호, 조혜진 의원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전 대표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그 뉴스가 또 있었고, 이런 그 국민의힘 중진들의 험지 차출, 앞으로 이제 좀 여기에 이제 어떤 포석이 일단 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 또 어떤 영향을 또 줄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과연 친윤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정호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이게 선거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그런데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금강 벨트. 그러니까 그 벨트를 따라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과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낙동강 벨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말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험지 차출을 요구받은 중진 의원들이 대체로 비윤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면은 이제 그 지역이 비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새로 공석이 되는 지역구에 누구를 투입시키느냐, 이게 이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친윤계와 관련해서도 서울의 강남을과 같이 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과 현 정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같이 공천 신청을 해갖고 굉장히 대통령도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 공천 결과를 봐야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러한 그 검사들은 소위 양지로 가고 또 새로 그 영입된 인재들은 험지로 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의 여부, 네. 그다음에 윤한 갈등 속에서 과연 윤심이 작동한 것인지 내지는 한심이 작동한 것인지의 여부가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일단 그 시작 출발점을 보면은 대체로 지금 중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험지로 지금 가는 것을 요구받는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빠지는 그 지역구에 과연 이제 누가 갈 것인지가 이제 또 관전 그렇습니다.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상황을 둘러싸고 또 윤한 갈등이 또 다시 이제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진들의 험지 출마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이제 차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영남이 서병수, 김태호 씨가 보기에는 네. 부산시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서병수 의원님이고 경남도지사를 하셨던 분이 김태호 의원이신데 이분들에게 영남에 출마하는 게 험지일 수 있는가? 네. 좀 약간 이제 과한 걸 것 같고 왜냐하면 영남이 워낙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원래 기본적으로 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다만 현재 서병수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랑 이제 대결하는 거고 재선의 전재수 의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현재 부산에 민주당이 3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 중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가장 센 걸로 좀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붙어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지면 부산 전체가 이제 쉽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남 역시 민주당이 3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김두관 의원님도 나름 이제 세신 분이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남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험지로 배치한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위한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총 7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7석도 마저 뺏어오겠다. 그런 좀 의지가 더 강한 측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의 이런 그 전선 구축의 점차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화제도 났고 말에 대해서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이제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몇 가지 좀 주목됐던 그 워딩을 보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힐 것이다. 이거는 의석수를 좀 크게 목표를 잡겠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이 되는데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일 것이다. 죽을 걸 알면서도 나왔다. 뭐 이게 약간 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좀 갸웃거리게 되는 또 좀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워딩들도 나왔고 일단 그 총선과 명품 가방 또 유난 갈등 그리고 이제 대권까지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직접 보진 않고요. 기사를 통해서 쭉 읽었는데요. 네. 죽을 걸 알면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등극할 무렵에 국민의힘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네. 명품백 문제도 나왔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선 이후에 자기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슬금슬금 이제 그 대통령과의 긴장 수치가 높아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 얘기가 나왔고 요번에 만약에 진다면 진짜 완전히 꼬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긴다면 당에 남겠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에 남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다라는 것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정치에 처음 데뷔하는 것인 만큼 네. 최대한 본인이 피처라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되겠죠. 그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네. 네, 네. 네. 조 의원님. 네.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 자체가 네.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인상이었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랬죠?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핵무장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음. 핵무장에 대해서 보수 쪽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지난번에 홍준표 전 의원이었고 지금 이제 대구시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핵무장은 한미 관계라든가 등등을 고려할 때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이것도 좀 이제 인상적이었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의 어떤 남북 관계는 다분히 좀 진보든 보수든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스스로 몰락하게 될 경우,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경우 러시아랑 중국이 반드시 개입할 거다. 그럴 때 반드시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통일은 통일은 뭐 원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대비돼야 될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지정학적 역사상 중국은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네.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포함해 가지고 뭔가 좀 한 단계 진전된 어떤 대북 관계나 통일에 대한 토론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도 오늘 2차 심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컷오프를 당한 예비 후보자들의 이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설 연휴 뒤에 나올 하위 20% 그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가 뇌관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제 현역 의원 하위 20%의 친문과 비명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인지 그 이후에 후폭풍 그러니까 계파 충돌 그리고 탈당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의 제3지대 합류까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정 의원님. 지금 참 그 놀랄만한 사실은 처음에 그 제3지대가 이렇게 움틀 때는 관심이 꽤 높아지는 듯하다가 네. 거대 두 양당이 공천을 시작하면서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훅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공관위가 있고 매우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외양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문과 비명계의 상당수 인사들이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상식적인 예상을 하게 되고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은 제3지대로 경선 이전에 이탈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임종석 그 전 실장에게 네. 소위 그 성동
중성동을인가요? 중성동을이라고 하나요? 갑구, 갑인가요? 성동갑. 네. 중성동갑에 이제 공천을 주느냐의 여부에 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 지역이 민주당에게 있어서 텃밭이기 때문인데 그 소위 상당히 중견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임 실장이 왜 그런 쉬운 지역에 공천 시청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친명 친문 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그 자체로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불과 며칠 전에 전 대통령과 현 당 대표가 소위 명문 정당이라 했습니까? 그런 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뇌관이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뭐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공천 탈락자들의 제3지대 합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관위원장은 최대한 중립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오해를 사는 자리인데 네. 오히려 뭐 오해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 좀 너무 과도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어떤 내부 갈등이라 그럴까요? 계파 갈등을 오히려 자제시켜야 되는 분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상대적으로 영남의 중진들이 여러 가지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 직후에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남 현역 의원들이 나름 일부 감점이 있으나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정도로 현역 의원들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제3지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민주당 지도부 모두 그 빌미를 주지 않는 거에 엄청 역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서로 마치 게임 이론처럼 서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빌미를 안 주려고 외양을 갖추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김태호, 서병수 이런 분들을 이제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에 내보내는 거 보면서 나름 제가 보기에는 바둑으로 치면 수를 둔 거거든요. 네.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7석도 마저 뺏어오려는 수를 둔 건데 민주당은 친명과 친문이 치고받고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거는 보이는데 수를 두는 게 한 개도 안 보여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이 뭔가 야 민주당이 저쪽에다 뭔가 바둑 수를 두고 있구나. 그래서 저쪽으로 뭔가 공세적인 걸 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좀 반성해야 된다. 그냥 계속 개파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공천 갈등 과정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이제 위성정당에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공천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고 한간에는 장제원, 김한길 대표설이 이제 돌고 있고 제2의 2차 유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뭐 한선교 대표가 있었던 미래통합당의 이제 그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 이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시 대표를 새로 선임하면서 판을 이제 다시 이제 갈아엎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뭐 4년 있을까요? 전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누가 당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지금 장악했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입니다. 네. 당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과 또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균형을 이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 네.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나 또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한길 전 의원 정도가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거는 어쨌든 47석을 이제 추천을 할 텐데 네. 그 비례대표를 이렇게 순번을 정하고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권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여기 더 많이 이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긴장의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소위 그 국민 미래
국민의 미래라 그랬습니까? 지금 위성정당 이름이 맞습니다. 국민의 미래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양쪽의 어떤 합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이렇게 형식상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결국 병립형이랑 별다를 게 없는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마치도 자기는 준연동형을 할 것처럼 하지만 지난번에 최 부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준연동형은 진짜 병립형보다 더 나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위성정당의 대표가 누가 될 건지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참담한 현실인 거죠. 네, 그 합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그 합을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그게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인지 아니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인지 그게 또 관전 그러니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궁합이 양쪽으로 맞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맞아야 되겠죠. 삼각구도로요? 네, 트라이앵글로. 트라이앵글로. 네. 알겠습니다. 최병천 이제 부원장님께는 민주당 상황에 대한 거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 비례정당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소수 정당과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진보 연합의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이제 그 순번을 좀 정말 그 번호를 좀 순번으로 하자, 차례대로. 네. 그렇게 이제 홀짝홀짝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안, 네. 그렇죠. 그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후보들을 민주당 시스템에서 만들어보자, 짜보자. 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 비례 정당이 조국 송영길 신당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인지, 또 순위 배치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게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한번 들어볼까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과정의 갈등 관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좀 유력한 거는 연합비례정당 또는 연합위성정당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수용을 한 건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연동형으로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 경우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네. 지금 이 방식은 그 중간인 건데 그러니까 형식은 연동형이에요. 그런데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사실상 병립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냥 그거랑 또 똑같지도 않은 게 연동형을 모양새로 하고 병립형과 똑같은 걸 하되 위성정당 내에서 소수정당한테 일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나눠줄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2석을 나눠줄지 10석을 나눠줄지.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가 총 47석이면 우리가 선거제도에서 병립형의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10%가 나오면 딱 4.7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민의가 그냥 그대로 계산하기 편하게 누구나 다 계산이 돼요. 네. 그런데 연합위성정당 이 방식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정치적 협상으로 그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과 군소 진보 정당들이 정치적 협상이 좋게 말하면 협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온갖 지루한 나눠먹기와 서로 뭐 담합과 뭐 야합이야. 물밑거래가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협상이냐 야합이냐. 그렇죠. 원래 이 선거 때 한 자리 하는 게 실은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현재는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옛날 잔류파들이 모여서 네. 새진보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는 다 원내 진입 가능성이 별로 없던 데들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관전 포인트는 녹색정의당이 들어오냐가 관전 포인트예요. 녹색정의당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이게 이제 다자 테이블이 되는 순간 네. 막 이제 이게 막 복잡해지거든요. 훨씬 더. 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거제도 논란이 외부적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내부의 일종의 어떤 공천 갈등이라 그럴까요? 또는 나눠먹기라 그럴까요? 네. 이런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오히려. 네. 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송영길 씨와 조국 씨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이 무슨 정치검찰 해체당인가 약간 괴상한 명칭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를 민주당이 됐건 누가 됐건 같이 할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조국 씨는 좀 약간 다르다고 봐야 돼요.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팬덤이 되게 강해요. 심지어는 연합 비례정당으로 받을 확률은 별로 없지만 네. 독자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약 6%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 3명을 배출했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연합비례정당에 합류할 건지 독자신당을 만들 건지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조국 송영길 신당도 고민 중이다, 열려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제3지대의 이제 빅텐트 성사 여부가 또 하나의 이제 관심이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통합 공관위 논의를 위해서 제3지대가 오늘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통합공천관리위 이 논의에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준석 금태섭 대표는 찬성을 했고 새로운 미래는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그 통합공관위가 빅텐트를 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네. 아니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처음에 좀 잘 나가는 듯 하니까는 별로 속도를 안 내다가 네. 지금 완전히 그 여론조사 보면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날 전에 뭔가 빅텐트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거 하나 했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소위 통합공관위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주체들이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하고 군소 정당하고 해가지고서 뭐 통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도 지금 속으로 뭐 아주 셈법이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주체가 이렇게 그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총선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집단이고 여기서 공관위에서 뭔가를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통합 공관위가 발족됐습니다를 설날 전에 이제 해가지고 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뭔가 대중의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너무 셌고요. 그리고 지금 공천을 하면서 관심이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컷오프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아예 자칫 잘못하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이 정당들 정말 바짝 정신 차려도 될까 말까한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3지대 통합공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뉴스에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통합 원래 이제 공천 관리라는 거는 정당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소규모 다자 주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명칭은 요즘 뉴스를 지배하는 게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명칭은 통합공관이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조정 이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뭐 새로운 미래는 어디 출마하는데 너네들은 어디 출마할 거냐.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서울 어디에도 출마하고 경기 어디도 출마하고 호남 어디에도 출마한다. 왜냐면 겹치면 안 되니까. 네. 그거 이상을 하기는 쉽진 않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랑 이제 뭐 새로운 미래인가 만들 때 조홍천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분 또는 이제 박원석, 정태근 씨 같이 5명에서도 다시 갈라졌는데 요 다자 주체 간에 뭔가 빅텐트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이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 사면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그 커다란 관심사가 바로 이 특별 사면 대상자 중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가 나올 것이냐 이 점인 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소위 제2의 김태우가 나올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네. 누가 됐든 간에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총선 전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사면 복권을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면 복권 되기도 전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특별 사면까지 받고 복권도 됐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격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이유로. 그래서 또 막 이제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주어진 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나서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비단 국민의힘만의 일은 아니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사면 대상자 중에 어떻게 이번에 후보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이제 최근에 유난 갈등이라고 이제 했던 건데요. 그래서 네. 결국 그게 이제 공천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고 이기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인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가 생각보다 많이 격차로 패배했거든요. 네. 그것은 좀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를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실을 하더라도 네. 이렇게 다시 제2의 김태우를 만드는 그런 약간 좀 많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은 차마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